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백승만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소년 마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 마약이 위험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마약을 쓴다는 게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거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련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청소년 마약 혹은 학교 내 마약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만하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마약이 안 좋다는 거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이라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술, 담배 나쁜 것도 아는 세상이에요. 근데 마약이 나쁘다는 거를 모를 리가 없죠. 혹은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라,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상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맞는 말이지만 다시 하는 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이럴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야기 형태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이라든지 혹은 아기 돼지 삼형제라든지 그런 교훈이 되는 내용을 직접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혹은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들 잔소리를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동화를 이야기를 하면 그걸 평생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김영하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청소년 마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동화와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첫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옛날 전래 동화 바라보듯이 남의 일로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기 때문에 2020년을 관통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이 마약 때문에 거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내용을 한번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약과 관련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편, 양귀비가 자랄 때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올라오거든요. 그 미성숙 과일을 이제 싹 긁어가지고 유즙이 떨어지면 그걸 말리면은 아편이 돼요. 이 아편을 쓰는 방법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양귀비 같은 경우는 기원전 6,000년 그까지 거슬러 가고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아편을 말려서 썩고 건조를 해서 약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순도가 좀 낮았어요. 아편 내에서 위험한 물질은 사실 몰핀인데, 몰핀의 순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라든지 진통제로서 이 아편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으로 많이 썼어요. 일단 진통 효과라는 거는 그 당시에 약의 어떤 병의 원인을 모르던 사람들로서는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졌거든요. 통증을 가라앉히면서 잠까지 재워주니까요. 다만 이 아편이 그렇게 좋은 용도로 쓰이는 거는 좀 오래전의 이야기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편은 좀 위험하게 거듭납니다. 특히 파이프가 개발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흡입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재배 기술이 좋아지면서 몰핀 함량이 조금씩 높아져 가요. 그러면서 이 아편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이 아편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아편을 팔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 이 강연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이 아편 청소년들이 마약을 쓰게 되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보다는 어른들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의 잘못이 첫 번째 드러나는 게 이 아편을 팔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양귀비를 재배해서 아편을 생산하고 그것을 청나라에 팔았죠. 굉장히 많은 양을 공장 단위로 생산해가지고 인도도 힘들어지고 아편을 복용하는 청나라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청나라가 결국 졌죠. 세계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데 이 아편이 어떤 시발점이 되곤 했었죠. 그런데 이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청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나중에 아편을 재배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아편이 너무 많이 넘쳐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편이 다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전 세계에 아편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아편 중독자들도 많이 양산이 됐죠. 청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화교로 풀려 나오면서 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도 아편굴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 아편에 빠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아편의 주성분은 몰핀인데 그 몰핀의 효과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첫째, 진통 효과죠. 사람들이 아편을 약으로 썼던 그 핵심 이유기도 합니다. 둘째, 수면 효과예요. 잠이 잘 와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아편의 효과, 아편도 몰핀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 아편 혹은 몰핀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세상 모든 근심에서 떨어져 있는 듯이. 그러면서 어떠한 근심과도 상관없이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잠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편이나 몰핀의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죠. 첫째, 중독 효과예요. 그 다음 둘째, 내성이 생겨요. 예전에는 아편을 조금만 복용해도 됐었는데 나중에는 그거 보고서는 이제 효과가 나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내성과 금단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약을 더 많이 복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게 신체와 관련된 이제 중독과 관련된 점이라면은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따로 있어요. 호흡 중추가 마비가 돼요.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잠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서 한 10초, 20초 있으면서 숨을 안 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숨을 쉬려고 물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편으로 인해서 호흡 중추가 마비되면은, 아편의 주성분이 몰핀이죠. 몰핀으로 인해서 호흡 중추가 마비되면은 사람은 숨을 안 쉬게 되고 그거는 굉장히 고통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아편이나 몰핀은 고통을 줄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 숨을 적게 쉬는 거예요. 사람이 평균 3초에서 5초에 한 번 숨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1분에 12번에서 20번 정도 숨을 쉬는데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10초에 한 번, 나중에 30초에 한 번씩 숨을 쉬게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냥 그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펜이나 몰핀이 가지는 또 하나의 말초적인 증상증이 하나가 구역질이에요. 이거는 이제 중추신경과는 상관없는데 구역질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편이나 몰핀에 중독돼서 아주 기분 좋게 잠이 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겨나고 그 양이 훨씬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호흡 중추가 마비되는 순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하필 이 사람은 몰핀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고 있으면서 그런 증상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 구역질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렇게 아편이나 아편의 주성분 몰핀이죠. 몰핀으로 인해서 호흡마비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죽는 사람들 못지않게 사회가 안 굴러가요. 사회가 아편에 취해가지고 사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 학자들이 이 아편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아편의 좋은 점만 취하고 나쁜 점은 없애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아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양귀비의 미성숙 열매를 상처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 액을 말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액에는 주성분이 몰핀 못지않게 다른 물질도 굉장히 많아요. 몰핀의 주성분은 지금도 20%를 넘지 못합니다. 즉 나머지 80%가 뭐 다른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몰핀은 아주 좋은 물질이고 아편의 좋은 효과만 담당하고 그 다음 80%에 해당하는 다른 물질들이 있어서 그 물질이 부작용을 나타낸다. 중독, 내성, 금단, 호흡마비 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치 우리 몰핀이 착한데 나쁜 물질들과 섞여 있어서 이 아편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성분이 몰핀을 이제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반의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분리해놓고 보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착한 몰핀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그렇죠, 그죠? 몰핀이 가지는 좋은 효과 못지않게 아편이 가지는 좋은 효과는 몰핀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 아편이 가지고 있는 나쁜 효과도 똑같이 몰핀에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는 아편이 어쨌든 20% 희석된 몰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순수한 100% 몰핀이 된 거죠. 아편이가 일반 커피라면 이제 완전 고급 커피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몰핀에 주사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많은 중독자들이 나타나게 됐죠. 자, 이 몰핀을 진통제로서 전쟁터에 사용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부상병들은 당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몰핀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다시 생활로 복귀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 못지않게 이 몰핀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잘못 사용한 케이스가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은 신생아를 재우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신생아는 사실 잘 자다가도 이가 날 때쯤에 잠에서 깨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아기 엄마가 이 신생아를 재우기 위해서 몰핀을 시럽 형태로 주는 거예요. 이걸 1840년대 중반에 미국의 한 약사가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시판이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히트를 쳐요. 심지어 이때는 약물의 위험성을 잘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몰핀은 그냥 수면제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이 수면제를 애는 가루 못 먹잖아요. 몰핀은 가루거든요. 그래서 시럽 형태로 녹여서 파는데 어디에 녹였냐면 알코올에 녹여서 줘요. 그럼 1살짜리한테 그 처방 복용법이 있거든요.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라고 되어 있고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이제 반 티스푼, 그 다음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한 티스푼으로 그냥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먹고 애가 몰핀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신생아 말도 못하는 애가 나중에 계속 자면서 계속 울고 보채고 그런 게 당연했겠죠. 그러다 나중에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얼마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신생아 사망률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던 시절이고 영아 돌연사가 워낙 많던 시절이에요. 엄마가 애 재우고 일하러 갔다 오니까 이미 죽어있더라.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시절이고 몰핀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몰핀에 의한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몰핀을 위험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몰핀을 좀 개선해서 더 좋은 물질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편에서 몰핀으로 올 때는 주성분을 분리하는 차원이었잖아요. 이제 몰핀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있던 화학 시약들을 몇 가지 이용을 해서 일종의 분자 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몰핀의 좋은 점만 살리고 나쁜 점은 없앤 물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헤로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화학 기술, 그 당시라고 하면 이제 1870년대예요. 그 당시 주기율표가 이제 갓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몰핀 구조도 제대로 모르던 시절에 구조를 바꾸는 게 잘 됐겠습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여기 만져보고 뭐가 있네, 저기 만져보고 뭐가 있네라고 하면서 초보적인 시약만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만든 물질이 헤로인인데 이 물질이 좋을 리가 없겠죠. 헤로인은 몰핀보다 중독성이 2배 정도 더 강합니다. 그럼 좋은 점만 있느냐? 독성도 2배 정도 더 강해요. 즉 몰핀보다 더 위험한 물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당시 몰핀에서 헤로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897년에 98년에 시판이 되거든요. 97년에 만들어가지고요. 97년에 연구를 해가지고 1년 뒤에 시판이 되는데 그때 시판하면서 이 바이엘사 제약회사에서 몰핀에 중독성이 없는 물질이 나왔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광고에 낚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또 중독자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조심해요. 근데 유명 제약회사에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광고를 해버리니까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 헤로인은 그냥 일반 약으로 팔았습니다. 약국 가가지고 돈 내고 그냥 병에 담아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더 위험하죠. 기침약으로 썼어요. 그 당시 헤로인 광고들 보면 코프, 기침을 없애는 용도로 많이 시판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헤로인은 1914년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합법적으로 시판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몰핀보다 더 강한 헤로인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헤로인에 빠져들게 됐고, 마침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1919년부터 금주령이 14년간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 술을 몰래 팔던 마피아가 헤로인을 놓칠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 마약을 공급을 하기 시작하고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악순환을 겪는 거예요. 갈수록 더 커지게 되고, 지금 10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로인은 이 아편, 몰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헤로인까지 가면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유엔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몰핀 아편에서 유래한 그 물질들의 시장이 한 대략 65조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55조 원이 헤로인입니다. 즉 사람들은 위험한 마약으로 갈 때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 헤로인을 지난 100년간 사람들이 퇴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워낙 중독성이 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웃기는 게 뭐냐면은 헤로인보다 더 강력한 물질들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들은 이미 규제가 들어가니까 쓰질 않아요. 근데 헤로인은 이미 파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 헤로인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1989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 국민의 0.5% 정도가 헤로인 중독자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200명당 1명이에요.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헤로인 합법적인 용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파는 회사가 없어요. 그 당시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헤로인을 항상 마피아를 통해서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시장이 더 커지고, 그 과정에서 불순물도 많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로인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00년간 싸웠는데 헤로인 퇴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 당시에 스위스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1994년부터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대책을 했습니다. 바로 정품 헤로인을 나눠주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니들 몰래 숨어서 길거리를 뒤지지 말고 우리 재활센터 같은 데로 와가지고 주사실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주사를 맞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 정도 주사를 맞거든요. 하루에 2번 정도 그 사람들도 순순히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맞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스위스에서도 일종의 고육지책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불순물을 좀 미연에 차단할 수 있죠. 국가에서 정품으로 헤로인을 만들어서 순도 높은 헤로인을 주니까 불순물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나쁜 악당들이 자라날 여지를 좀 줄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헤로인을 많이 맞다 보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마비 등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옆에서 이제 보호관찰관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구조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호흡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더 좋은 건 이제 이 사람들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중독자들이 늘어난다, 줄어드는다를 볼 수 있고, 이 사람들한테 상담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는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정책이 있는데, 뭐냐면은 코로나가 한참 심해지던 시절 스위스는 그 셧다운을 겪게 되죠. 유럽 자체가 완전 봉쇄가 돼요. 이 마약 중독자들도 주사를 맞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요. 이 중독자들에게 이 헤로인을 배송을 해준 거예요. 집으로. 일주일치. 주사기 14개를 넣어가지고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헤로인 중독자가 한 번에 너무 많은 헤로인을 보면 그냥 순식간에 일주일치를 3일 만에 다 쓰고 우리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옆에서 관찰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도는 1년 정도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서 그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럭저럭 잘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헤로인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이 헤로인으로 그냥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위험한 약간 불법으로 헤로인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약간 주변에 관찰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헤로인은 위험하긴 하지만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 위험성을 알고, 약을 죽으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쓰다 보니까 죽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고 평형 상태에 이르렀어요. 돌발 변수만 없다면 지난 100년간 이어져 온 평형은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돌발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 변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예요. 1970년대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수명이 연장되고 사람들은 이제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이 암으로 죽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1970년대 그 초보적인 항암제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주사기를 계속 꽂고 링겔을 맞으면서 거기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죠. 그럼 이제 그렇게 암 환자들이 죽는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현실을 깨닫잖아요. 이 암이란 게 뭐 이기기 힘들다. 이 사람의 남은 수명이 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보면은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힘들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보내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생각을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호스피스 요법을 쓰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사람들을 이제 자택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병원에서 힘들게 약 먹으면서 싸우지 말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과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바로 진통제예요. 사람이 암 환자 얼마나 아파요. 아파 죽겠는데요.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뭐 있어요. 병원이 날 버렸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으려면은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알약 진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진통제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효과가 강한 진통제여야 돼요. 그런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도저히 듣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주사제로는 힘들어요. 그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일일이 간병인이 와가지고 주사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약이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약을 찾았는데 딱 그때 몰핀의 알약이 개발이 됩니다. 몰핀이 서서히 방출되는 형태로 몰핀 서방정이 개발이 됩니다. 자, 몰핀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미 1804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방출되는 정제, 서방정이죠, 그죠? 이 서방정이라고 하는 기술도 이미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몰핀의 서방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시대적 변화와 맞아떨어져서 대박을 쳤습니다. 이 약을 개발한 회사도 이제 대박을 쳤죠. 그 전까지는 구충제나 소독약 정도를 팔던 변변찮은 회사였는데 이 약물을 팔게 되면서 시대적 흐름을 타고 대세가 되어서 연간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이 이제 특허가 만료될 시기가 됩니다. 1970년대부터 팔기 시작했던 이 약이 일반적인 특허권은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특허권이 만료가 돼요. 만료가 될 위기에 처해요. 그럼 만료가 되면은 다른 회사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술은 특별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대 제약회사에서 영업력을 앞서서 팔기 시작하면은 이 회사는 다시 구충약이나 소독약 팔던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기 싫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는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리게 됩니다. 몰핀 서방정을 능가하는 더 좋은 약물을 개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핀보다 효과가 한 3배 정도 강한, 2배에서 3배 정도 강한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약물에 주목하게 됩니다. 옥시코돈이라는 약물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약이었어요. 그래도 약학계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통제로서는 이미 몰핀이 충분했었고 그 다음 남용하는 마약 중독자들은 헤로인을 쓰고 있었거든요. 옥시코돈도 알려져 있었는데 그다지 존재감은 강하지 않았는데 이 회사에서 옥시코돈의 서방정을 1995년에 시판을 한 거예요. 특허권이 만료될 시기에 이 옥시코돈의 서방정, 옥시콘틴이라고 하는 약이 판매가 되면서 이 회사는 더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게 돼요. 그 전까지 수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수조 원 단위로 매출이 뛰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이 옥시콘틴이 처방되면서 처방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말기암 환자라든지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사람들한테 몰핀 서방정 혹은 옥시콘틴 서방정을 쓰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일반적인 통증 환자한테도 이 약을 쓰게끔 지침이 바뀌어요. 일반적인 환자, 예를 들어 요통 환자라든지 관절염 환자라든지 혹은 다리를 삐끗했다든지 그런 환자들은 약을 먹다가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몰핀보다 효과가 2배에서 3배 정도 강한 옥시코돈을 줬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 질문을 하죠. 이거 중독자가 생겨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니까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이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면서 약간 불완전한 그런 논문을 들이밀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 자리에서 그거를 바로 판단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 약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3차 병원, 종합병원에서 쓰던 이런 약물들이 1차 병원까지 판매가 됩니다. 널리 퍼지는 거죠. 그래, 유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딱 변화를 보니까 이 약을 쓴 사람이 한 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요통이나 허리 결림, 관절염 환자 5배가 늘어났을 리는 없죠. 약물 중독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광고를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문구들을 막 쓰고 있어요. 뭐 통증은 참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자극적인 문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의 독성이 없는 진통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이레놀, 아스피린의 독성, 예를 들어 타이레놀은 간독성이 심하거든요. 아스피린은 위장관 장애, 속셈이 심합니다. 그런 독성은 없죠. 하지만 이 약물이 가지는 호흡마비라든지 중독, 금단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독성이 없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 물질은, 이 약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전까지 마약 중독자들은 헤로인을 찾아서 길거리를 뒤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마피아들과 불법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그렇지가 않아요. 병원에서 처방을 해줘요. 보험 처리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주는 거니까 괜찮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고 그러면서 중독자가 양산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약을 팔았죠. 그리고 당국에서는 그거를 방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독자들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은 이 옥시코돈 서방정이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방출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함량이 좀 많아요. 원래 그 전에 쓰던 게 한 10mg 정도였다면 이제 한 20, 40, 80까지 양이 한 8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방출돼서 하루에 2번 정도 복용하기 12시간 단위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그게 싫어요. 서서히 약한 농도가 지속되는 게 싫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여기 마약이 무려 80mg이나 들어있다. 일반적인 용량보다 8배가 들어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서방정 꿀꺽 삼켜서 서서히 녹아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깨부셔서 그거를 코로 흡입하는 거예요. 혹은 바로 털어먹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치 약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는 다른 병원을 갑니다. 다시 또 한 달치 약을 처방받아 또 일주일 만에 또 씁니다. 그렇게 중독자들이 양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미국 사회가, 미국의 일입니다. 미국 사회가 옥시코틴에 완전히 잠식되어 갑니다. 자, 이 사람들도 역시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보가 아니에요. 이 옥시코틴의 이제 위험성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보험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험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당국에서도 의사들한테 당신 왜 그렇게 옥시코틴 많이 처방하느냐라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 소비자들, 환자들이죠. 환자들한테도 널리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약이 정말 위험하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 당신은 마약 중독자다. 그러니까 와서 치료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 약을 쓰기 힘들어져요. 쓰기 힘들어지긴 하는데 마약 끊기가 쉽습니까? 헤로인 중독자들이 100년간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옥시코틴 중독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약을 끊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더욱더 마약에 찌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약을 팔았던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한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가족회사고요. 이 가족회사의 재산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2020년에 포브스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조 원을 넘어요. 그전까지 변변찮은 회사였는데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죠. 잘 사는 가족으로 20위인가 30위인가 그 정도로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건 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규탄을 하고, 그래서 당국에서도 굉장히 처벌을 지금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냥 우리 화해하자, 중재하자,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중재금, 이제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 그 규모에 따라서도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그 이대로 보내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이 옥시콘틴을 처방하기 힘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옥시콘틴을 끊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옥시콘틴 처방을 받기 힘들어지니까 길거리 헤로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 헤로인 중독자가 급격히 늘어날 일은 없었거든요.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2010년을 넘어가면서 한 5년 사이에 헤로인 중독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로인의 급증은 갑자기 멈춰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제3의 마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펜타닐이에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펜타닐이 갑자기 미국의 어떤 이 흐름을 타고 쭉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펜타닐은 원래 수술을 위해서 개발된 1960년대에 만들어진 약입니다. 진통효과가 몰핀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헤로인, 옥시코돈이 대략 한 2배, 3배 그 정도였잖아요. 이 펜타닐은 효과가 100배나 강해요. 그만큼 부작용도 100배나 강하죠. 196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수술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주사제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치 형태로 파스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파스가 대박을 쳐요. 이 파스는 상품명이 듀라제식, 그럼 듀로제식으로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품인데 이 상품이 편하잖아요. 붙이면은 한 14시간 정도 지나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펜타닐이 한 3일간 효과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혹은 말기암 환자들도 작은 패치 하나만 딱 붙이면은, 파스 하나만 붙이면은 3일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통증도 느끼지 않는 아주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약은 대박을 쳤죠. 그런데 옥시콘틴에 중독됐다가 헤로인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이 펜타닐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처방이 되는 약이 있네? 근데 효과가 무려 100배래, 10배도 아니라 100배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펜타닐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2008년 이후로 이제 펜타닐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해져요. 펜타닐 패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시간 정도 있으면은 효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14시간 있다가 효과 나는 패치를 보고서 붙였다가 14시간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펜타닐을 어떤 방식으로 남용하느냐 하면은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펜타닐을 담그는 거예요. 펜타닐 패치를. 그럼 패치가 녹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펜타닐이 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녹차 티백을 우리듯이 펜타닐 패치를 티백처럼 담아서 쓰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 그것도 싫어요. 뭐 뜨거운 물이냐, 나 물 많이 먹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패치를 그냥 씹어 먹어요. 입안에서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 어쨌든 그 안에 있던 펜타닐은 녹아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쓰라고 준 펜타닐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잘못하면 죽는 약이잖아요. 3일간 서서히 농도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망자들이 나오게 되죠. 사망자들이 입안을 조사해보면 구강에서 펜타닐 패치가 발견이 됩니다. 그 커가지고 삼키지는 못하죠. 근데 2008년 다른 논문을 보면 펜타닐을 삼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를 다시 부검을 해봤더니만 사망자예요. 사망자의 위를 부검을 해봤더니만 펜타닐 조각이 3조각, 2개의 패치에서 나온 3조각이 잘근잘근 씹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펜타닐을 더 쓰다 보니까 펜타닐 팔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펜타닐을 사람들이 야, 너희도 위험하게 파스를 씹지 마. 우리가 알약을 공급할게 라고 하면서 펜타닐을 쓰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중국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니들이 잘못해놓고 우리 탓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건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바로 직수입되던 게 이제 중국에서 원료가 멕시코나 캐나다로 와서 대량 생산돼서 멕시코의 카르텔을 통해서 유통 조직을 통해서 넘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를 선포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마약에 찌들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이제 이 원인으로 규정을 하고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해결이 안 되죠. 지금 관련 자료를 보면은 펜타닐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 엄밀히 따지면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으로 죽는 사망자 수가 하루에 100명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지난 7년간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하루에 100명이라면 한 달에 3,000명이잖아요. 9.12의 사태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채 안 돼요. 2,977명이에요. 미국에서 매달 9.11급 사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7년간. 이 7년간의 숫자는 통계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예요.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180명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심각한 위기가 맞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위기이고, 그래서 이 미국 대륙, 북미 대륙에서는 이거를 펜타닐 에피데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대륙을 초토화하는 질병을 에피데믹이라고 부르잖아요. 코로나가 처음에 에피데믹이었다가 2개 이상의 대륙에서 퍼지면서 팬데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북미 대륙에서는 펜타닐 에피데믹이라고 부르고 있고 2017년부터 그렇게 했고요. 그 뒤로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죠. 근데 코로나는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펜타닐 에피데믹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북미 대륙의 일이에요.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헤로인 같은 경우도 유럽에도 많이 퍼져 있고, 뭐 중국도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도 많이 쓰고 있죠. 헤로인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뭐 대마도 마찬가지 많은 마약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미국에 특화된 문제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서 조금씩 좀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는 좀 예외적으로 펜타닐이 많이 퍼져 있는 나라고, 그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펜타닐이 또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펜타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펜타닐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요즘 이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나라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펜타닐도 합법적으로 일단 쓰이는 약이에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펜타닐을 금지하자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금지한다고 금지될 것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합법적으로 쓰는 용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기 암 환자라든지 수술받은 사람의 극심한 통증을 잡아주는 데는 펜타닐이 정말 효율적인 약이에요. 정말 좋은 약인 것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펜타닐은 들어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처방이 되고 있고 쓰이고 있습니다. 듀로제식이라고 하는 패치제가 제일 유명하고요. 하지만 이 펜타닐로 인해서 역시 문제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펜타닐을 잘못 사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2006년도 자료를 보면은 의료계의 이제 그 사례 보고인데요. 한 병원에서 스님의 사례를 보고를 합니다. 70대 스님이 허리 결림으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 결림 날마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지인이 아이고 스님 그 허리 아픈데 제가 좋은 파스 하나 드릴게요. 제가 쓰는 건데 딱 좋아요. 라고 하면서 파스를 2장을 줬어요. 그 2장을 스님이 붙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호흡곤란으로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이 됩니다. 의료진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을 긴급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환자를 살려고 보니까 혈당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숨만 못 쉬어요. 그래서 일단 인공호흡을 실시를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스님 상태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스님 상태가 의식을 찾으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지인한테서 파스 2장을 받아서 붙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지인한테서 받은 파스가 바로 펜타닐이에요. 지인은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가 좋은 의도로 파스를 스님한테 건넸고, 스님도 별 생각 없이 붙였지만 그로 인해서 좀 문제가 나타나서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 스님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다른 사례를 보면은 50대의 한 주부가 언니인데 그 여동생한테 펜타닐 패치를 10장을 받아요. 10장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붙였다가 의식불명으로 실려와요. 이 사람은 나중에 살아나긴 하는데 그때 의식불명한테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환각 증상도 보이고 그러면서 계속 병원을 내원을 하면서 정신과 진료도 받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또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펜타닐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파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잘못된 그런 용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의료계의 사례 보고가 좀 다른 데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펜타닐을 남용하는 사람 뽑지 않게 펜타닐을 파는 사람이라든지 이걸 마약으로 흡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검거가 돼서 이제 처음에 의료계의 사례 보고라고 했잖아요. 케이스 리포트가 나중에 법원의 판례로까지 이어집니다.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언론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널리 알려지고 처음에는 의료계의 어떤 전문적인 이슈였다면 이제 대중적인 이슈까지 되었습니다. 이 대중적인 이슈에 좀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2021년 창원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42명이 펜타닐을 나눠서 복용을 흡입한 거예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섞여있는 42명의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펜타닐을 나눠 핀 행위라든지 그 과정에 금전 거래라든지 그 다음 펜타닐을 몰래 가져온 행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행위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문제가 되었고 사람들이 야 펜타닐 이게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미국의 에피데믹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펜타닐과 관련된 교육이 많이 늘어났고 관련된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당국에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만 한 병원에서는 대략 한 명의 환자한테 27개월 동안 매달 90매를 처방한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총 받은 횟수가 2,430회예요. 굉장히 많죠. 한 달에 펜타닐 90매를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쓸까요? 펜타닐 한번 붙이면 3일간 안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0매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를 대략 2년 넘는 기간 동안 요새 9배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어딘가에 팔았다는 이야기겠죠. 마약류관리법에도 위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을 처방한 병원도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팔았는지가 많이 이슈가 되고 그래서 관련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들어가고 많이 공론화되면서 펜타닐은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조심하는 그런 약물이 되었어요. 그 주변에 이제 약국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펜타닐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또 옆에 병원에서 함부로 처방했다가 바로 경찰서에 전화 왔어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약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펜타닐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사실 제가 봐서는 좀 다른 데 있어요. 일단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0년간 헤로인과 싸워왔고 경찰력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공권력이 있어요. 헤로인과 싸워왔던 어떤 경험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혹은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 100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미국이 펜타닐 때문에 한 10년 만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대세가 되는 마약은 헤로인은 아니에요. 헤로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마약이고 지금도 유럽이나 중국 혹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헤로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중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대세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으로 부르고 있는 필로폰입니다. 성분명은 메스암페타민이죠. 이 필로폰이 원래 일본에서 개발됐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만들어서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급격히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졌잖아요.
메스암페타민 완벽한 각성제거든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헤로인과 같은 혹은 펜타닐과 같은 진정제와는 완전히 계열이 달라요. 메스암페타민에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힘을 내서 전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쟁에 졌잖아요. 그 물질들이 민간에 풀려요. 그러면서 많은 중독자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951년 마약법이 일본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1964년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메스암페타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들어와서 생산이 되고, 그러면서 일본으로 자기들이 다시 밀반입해갔죠. 그런데 그 메스암페타민이 나중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야광이라든지 뭐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든지 관련된 영화들의 배경이 부산인 이유가 다 그런 데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메스암페타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더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 대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보통 뽕쟁이라고 하면 히로뽕을 이야기하거든요. 히로뽕 주사를 맞는 사람인데 그 히로뽕은 필로폰이죠. 필로폰을 다르게 발음한 것이고요. 그 성분은 메스암페타민입니다. 각성제료예요. 즉 우리나라 경찰 혹은 당국은 필로폰과 같은 각성제 마약을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노하우가 있어요. 수사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 중독치료지정병원 등에서도 이런 각성제료 마약을 끊게 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나라 이제 대검에서 나온 마약류 백서를, 범죄 백서를 보면은 마약 사범의 첫 번째가 이제 필로폰과 같은 메스암페타민 각성제 계열이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대마예요. 대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종의 입문용 마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자체로 효과도 비교적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대만은 뭐 합법화한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대만은 절대로 손해돼서는 안 되는 물질이지요. 근데 어쨌든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잘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쓰고 있고, 대마의 맞자가 마약의 맞자예요. 마약의 맞자가 마귀 맞자가 악마의 그 마약 맞자가 아니라 대마의 삼맞자를 딴 그런 약입니다. 어쨌든 대마나 각성제류 메스암페타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험을 쌓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홍보도 교육도 하고 근절운동도 하고 단속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전혀 다른 계열, 그 중에서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펜타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일종의 생태계 외래종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마약 수사라든지 병원을 도대체 완전히 손 놓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물질이 펜타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펜타닐을 지금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미국으로 치자면 2008년 수준이에요. 처방전을 바탕으로 펜타닐 패치를 받아와서 그걸 흡입하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중독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펜타닐 시장이 자라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알약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주장한 대로 중국이 주범이라고 친다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펜타닐 알약을 만들어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생태계 외래종을 막기 위해서는 전부 다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일단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초장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심각하지 않을 때 잡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 굉장히 지금 주의를 주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이 펜타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펜타닐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마약 중독을 일으킬까요? 도대체 펜타닐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도 뭐 비슷한 계열입니다. 왜 이렇게 마약은 끊기 힘들까요? 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걸까요? 보통 이런 중독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일단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헤로인이나 펜타닐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뇌로 들어가죠. 뇌로 들어가서 신경세포를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서 그전에는 아편 수용체가
엔돌핀과 결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편 수용체가 펜타닐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죠. 자, 원래 우리가 아편 수용체가 신경세포에 있어서 우리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엔돌핀이 그럼 언제 방출되느냐 하면은, 엔돌핀은 우리가 고통을 극복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한 30km 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엄청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 몸이 수고했어, 조금만 더 달려, 이 고통을 이겨내 라고 하면서 나오는 물질인데, 단순히 고통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엔돌핀은 사람을 좀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러너스 하이 구간이라고 부르는 이 구간에 엔돌핀이 방출이 되면 그 힘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엔돌핀의 효과를 펜타닐만 붙이면은 마라톤 30km 안 달려도 엔돌핀의 효과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엔돌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오죠. 엔돌핀이 정말 극미량 들어오거든요.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30km 달리지 않고 병원으로 가서 펜타닐을 처방받는다든지, 혹은 어둠의 경로로 펜타닐을 사서 붙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라톤을 30km 달리면 그래도 몸은 좀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몸은 튼튼해져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펜타닐 패치를 붙이는 행위는 전혀 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분만 좋아지는 거죠. 중추신경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말초, 근육은 더 약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내성이 나타나고, 처음에는 이 정도만 있어도 효과를 받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양을 줘야만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쓰게 되고, 처음에 저함량 펜타닐 패치를 쓰다가, 펜타닐 패치 처음에 쓰면 4분의 1 정도 잘라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냥 하나 다 붙여버려요. 그렇게 붙이고도 나중에 모자라서 2개를 붙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펜타닐이 들어와서 사람이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펜타닐의 치사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동물 실험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제 근거 자료는 없는데,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는 얼마다냐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mg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m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그래도 원래 전공은 약학 중에서도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다루는데 2mg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히 생각하다가, 저희 집에서 아들이 자고 있는데 어느 아침에 깼는데 눈에 눈곱이 붙어있네요. 7살짜리 아들이에요. 그 아들한테 아들 잠깐 있어봐봐 그거 해가지고 눈곱을 뗐어요. 그러면서 그걸 고이 담아와서 실험실에 와서 정밀적으로 재보니까 2mg 정도가 나와요. 즉 어린아이 눈곱만한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마약단속국의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함량 패치에는 펜타닐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냐면 한 16mg 정도가 들어있어요. 치사량이 8배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과량을 붙였을 때 굉장히 위험하겠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6년, 2008년 그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장례식장에 일하는 젊은 청년이 어느 순간 갑자기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펜타닐을 어떻게 확보했을까를 이제 당국이 조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불법적으로 펜타닐을 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조사가 되지 않다가 실마리 찾은 게 뭐냐면은 죽은 시신이에요. 한 할머니가 그 전날 펜타닐 패치를 붙였어요. 아마 말기 암 환자였던 것 같아요.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이제 고통을 이제 잊고서 그 다음날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에 오겠죠. 이 시신을 보고서 이 청년이 펜타닐 패치를 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따로 펜타닐과의 경로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루 만에,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럼 16.8mm라 그랬잖아요. 하루가 지나도 10mm 이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붙였다가 고함량 펜타닐 패치 때문에 본인은 사망한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펜타닐 패치를 쓰고 버릴 때 3일이 지났다고 해서 펜타닐이 0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좀 일정량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접착면을 접어서 남들이 어린아이가 쓰지 못하게, 어린아이가 손에 닿아서 마비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죠. 우리나라 치약처에서도 굉장히 펜타닐을 버릴 때
까다롭게 이제 조치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냥 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손이 닿지 않게 조심해서 버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사들의 어떤 복약 지도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메스암페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이제 도파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도파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많이 나오는 물질입니다. 엔돌핀은 좀 극한 상황에서 많이 방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잊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요. 도파민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든지, 혹은 밥을 먹었다든지, 혹은 음악을 들었다든지,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같은 상황에서도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조절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도파민을 조절하는 건 일상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런데 이 메스암페타민은 도파민과 화학적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뇌로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뇌로 잘 들어가서 우리 뇌 안에서 도파민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행복을 느낀다고 해도 몸 안에서 방출되는 도파민의 양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양을 훨씬 더 넘어서서 많은 양의 도파민 유사체가 들어와서 우리 뇌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주사 한 방 맞으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메스암페타민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근데 메스암페타민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은, 처음 한 방 딱 맞았을 때 기분 정말 좋아요. 기분 좋은데 한 2, 3일 지나도 그냥 바로 금단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마약을 교육할 때 마약 한 번에 중독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방 딱 맞았다고 해서 바로 중독되거나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정신력이 강해서 메스암페타민 이필로폰 주사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신력이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한번 맞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구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는다는 거죠. 그게 한 서너 번 정도 지나가다 보면 바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메스암페타민에 한번 노출됐다고 해서 바로 중독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중독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중독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고서 자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은 마약에 중독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도 잘못된 정보 때문에 중독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절대 메스암페타민을 견뎌냈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물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중독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메스암페타민 금단 증상도 나타나서 신경이 엄청 곤두서요. 곤두서가지고 몸이 각성 상태라고 했잖아요. 에너지를 막 쓰는 거예요. 쓰는데 각성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경이 엄청 예민해지고 엄청 가려워요. 긁어요. 굉장히 과격하게 긁어가지고 몸에 상처도 많이 나죠. 그걸 메스 버그라고 부르는데, 몸에 벌레가 지나다니는 것 같은 환각을 느끼게 됩니다. 메스암페타민은 원래 각성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 환각제랑은 좀 달라요. 근데 메스암페타민도 중독이 심해지면은 환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성 상태가 심해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긁게 되고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그래서 벌레 좀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레 없어요. 메스암페타민이 인한 부작용이죠.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금단 증상도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약을 끊으려고 재활을 들어갑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죠. 끊기 힘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생리적으로 신경이 좀 둔화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펜타닐이든 메스암페타민이든 내성이 생기고 양의 효과가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 몸이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스암페타민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조사를 해보면은 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확 죽어 있거든요. 이게 다시 살아나는데 14개월이 걸려요. 생리적으로 14개월간 끊어야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금단 증상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탈출했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냐면 그건 아니에요. 워낙 강렬한 자극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게 순수하게 생물학적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번호가 스팸 업체에 등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전화 오잖아요. 스팸 한 군데에서만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수십 군데에서 계속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번호가 어디 팔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스팸보다도 훨씬 강력한 이 마약 판매 조직에 자기가 노출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딱 노출이 되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고객이에요. 평생 갈 수 있는 고객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끊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연락처를 다 지우고 제가 잠수를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못 찾아내냐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고 또 내가 핸드폰 번호를 다 지웠다 해도 나한테 마약을 공급하던 그 번호는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약을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약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길어져서 중독 단계에 접어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약은 혼자서 끊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가족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얘를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아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기록에 남고 얘는 전과 딱지가 붙을 것이다, 빨간 줄이 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957년에 우리나라에서 마약법이 처음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 마약법이 생겼을 때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보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의사한테 마약 중독자가 오면은 이 의사는 무조건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겁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데려서 병원에 진료받으면은, 경찰한테까지 연결이 되네? 큰일 나네? 그럴 수는 없지.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조용히 마약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조항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2000년대 들어서 마약 관련 물질들, 마약류라고 통칭하거든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폐합되면서 이 조항이 사라지고 의사들의 보고 의무조항이 사라집니다. 즉, 만약에 내 아들이 마약 중독을 힘들어한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이 지자체장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런 관련 단체에 넘어가지 않아요. 순수하게 치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감기 환자처럼 치료만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심하다 싶으면은 중독치료 지정병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략 한 20개에 가까운 중독치료 지정병원이 있고 수도권과 그러니까 인천과 이제 경남 쪽에 주로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사실 약간 제도적인 한계도 있어가지고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도 없는 예산 중에서도 그래도 반드시 받는 환자들은 청소년 환자들이에요. 청소년 마약 중독자들은 와가지고 어떻게든 치료를 해가지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자식이 마약 중독과 관련된 기록이 남는 걱정할 필요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서 심지어 중독치료 지정병 같은 경우는 1년간 무상 치료가 가능합니다. 무상이에요. 다른 국가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서 다 돈을 대고 있기 때문에 돈 걱정할 필요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 단계에서 가족이 잘 보살펴서 마약을 끊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헤로인이 많이 문제가 됐던 적이 언제가 있냐면은 헤로인 지난 100년간 그냥 평평하게 왔다 그랬잖아요.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면서 헤로인이 많이 좀 쓰이게 돼요. 베트남 전쟁은 전쟁이잖아요. 미군 젊은이들이 참전했습니다. 자기들이 왜 여기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른 채 베트콩들과 그 다음에 정규군들과 함께 싸우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전쟁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대마를 피다가 대마가 이제 금지가 됐거든요. 70년대 그 금지가 좀 강하게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로인으로 갈아타요. 그러니까 끝판왕 마약까지 손을 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 헤로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헤로인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다, 헤로인이 소변에서 검출됐다라고 하면은 귀국을 안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녁 날짜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약을 어떻게든 끊고 들어왔습니다. 제도적으로 일단 하나 이렇게 시행이 됐나요? 그런데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헤로인 중독자로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미군 참전 용사들. 그 사람들이 미국 본토로 돌아갔을 때 계속 마약에 찌들어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가족이 힘을 써가지고 보듬어 준 사람들은 다시 헤로인을 찾지 않았어요.
헤로인이 끊기 힘든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자 산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케이스들은 훨씬 더 헤로인에 더 오래 노출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 헤로인에 노출되고 나중에 PTSD까지 호소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베트남 전쟁이었거든요. 주변에서 어떻게 손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마약은 끊을 수도 있고 끊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어떤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강제적인 조치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 자기 아들을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냥 병원에 같이 가는 정도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약은 혼자 끊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은 마약류 중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이 강연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 마약류 중독을 좀 다른 형태로 부르고 있어요. 물질 사용 장애 혹은 물질 관련 장애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커요, 의미가.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다 라고 하면 그걸 이제 질병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 일으킨 사람을 개인의 어떤 나약함으로 우리가 치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우리가 치료해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듬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도 이제 우울장애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도 장애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약이라든지 어떤 치료를 통해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보듬어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물질 사용 장애는 어떨까요? 예전에 약물 중독이라고 하면 중독자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난 100년간 이어져 왔고 그 사람들이 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게 개인의 힘으로 끊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물질 사용 장애 환자라고 이제 분류하자라고 움직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과는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경우 물질 사용 장애는 원인이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든 마약을 쓰고 빨리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 사용 장애 환자에 빠지게 됐죠.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치료해야 되는 것인가, 국가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환자들을 보는 것과는 좀 관점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본인이 끊고 싶은데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처음에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반드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어 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수준이 드러나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대 전쟁 겪은 시절도 아니고 그다음 산업화 시절을 지나서 민주화 시절을 지나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K라는 이름으로 뭐 K-팝이든 K-무비든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마약 중독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손을 내밀고 좀 보듬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순히 예전에는 마약 중독자들을 더 심하게 처벌해야 된다. 쟤들 어떤 반면 교사라 그러죠. 쟤들이 뭐 본보기를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마약을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물은 그 흐름에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맞고요. 그리고 메스암페타민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학부형이나 혹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처음부터 쓰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연과 아예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솔직히 듭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이 만약에 마약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약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약 관련 잔혹 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그냥 동화는 아니고 실화입니다. 그렇죠?
자, 긴 시간 강연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좋은 시간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경상대 약대 백승만이었습니다. 현실은 잔혹동화가 아닌 실화입니다.